네, 안녕하세요. 화학사고 수습 복구 관련 법령 체계에 대해서 강의할 서경대학교 나노화학생명공학과의 조용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화학사고의 양상 및 수습 복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화학사고 수습 관련 법령 체계, 대부분 이제 영양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사고 복구 관련 법령 체계, 이 부분 이제 조치명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학사고의 양상 및 수습 복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는 일반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와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는 굉장히 저농도, ppb 단위 10억분의 1 농도 수준의 굉장히 저농도의 오염물질을 평생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노출돼서 그로 인한 만성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화학사고는 굉장히 고농도, 사고 당시에는 굉장히 고농도인 퍼센트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은 ppm, 100만 분의 1 농도 수준에 노출이 돼서 굉장히 고농도가 단기간에 걸쳐서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 혹은 단기적인 영향, 장단기, 만성과 급성 영향을 모두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경오염에 따른 취약 집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질환자 등이 취약 집단으로 생각이 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화학사고는 일반 환경오염 취약 집단과 더불어서 사고 주변의 거주자라든가 근로자, 그 다음에 초기 대응자,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쳐서 이들을 모두 화학사고와 관련된 취약 집단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는 화학사고에 관련된 수습 복구 절차에 대한 것을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화학사고가 처음에 발생이 되면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 원인 사업자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즉시신고 규정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15분 이내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소방, 지자체 등의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신고하면 소방이나 지자체는 그 사고 신고된 것을 접수하고 전파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라든가 유역환경청, 안전원 등 유관환경관서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화학물질안전원이 그 사고 상황을 받아서 물질 정보라든가 현장 출동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각 환경청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합동방재센터 등에 전파를 하게 되면 합동방재센터나 환경청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을 위해서 사고 현장에 즉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고 나서 사고 대응에 해당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영향조사 실시 기준 판단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을 측정도 하고 사람이 다쳤으면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분들을 병원으로 호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응이 마무리되고 다음 날에 예를 들어서 어류가 폐사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조사 실시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고 대응 과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대응기관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실시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하간 실시 기준이 만족하게 된다고 하면 각 청이나 방재센터는 예비조사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향조사 실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만족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습 복구를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나 유역환경청이나 지자체가 사고 원인 사업자한테 수습 복구 철저히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사고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 대응하고 그 다음 날까지 봤을 때 영향조사 실시 기준이 하나라도 만족했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이나 합동방재센터가 예비조사단을 꾸려서 예비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비조사 한 결과를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각 청이 예비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법정조사인 영향조사를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 안전원 전문가, 환경부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각 유역청이라든가 방재센터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영양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할 때, 만약에 영양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회의 결과 영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 영양조사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각 지자체라든가 환경부한테 영양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양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양조사를 하게 되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화학사고 조사단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꾸리게 되는데, 이 화학사고 조사단이 영양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과별 영양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노란색으로 바탕이 된 게 분과별 영양조사 실시 내용입니다. 크게 5개 파트로 영양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인명피해에 대한 건강영양조사,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영양조사, 그다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 조사, 그리고 자동차나 어떤 일반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하는 재산 피해 조사, 이렇게 5가지로 구별되고, 영양조사 실시 기준에 따라서 그 영양조사 실시 여부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하게 되고, 영양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5개 분과를 모두 걸쳐서 영양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이 5가지 분과를 모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5가지를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는 있는데 환경피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피해는 제외할 수 있고, 또 재산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재산피해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양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영양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는 반드시 포함이 되고, 피해 상황에 따라 건강, 환경, 농작물,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 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화공학적인 그런 원인 규명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대부분은 화학사고가 나면 그 사고 물질 한 90% 이상은 어떤 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이미 알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 비표적이라고 넌타겟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고 물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고 물질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 물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물질에 대해서 누출량이 얼만큼 발생이 됐는지,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누출이 얼만큼 됐는지, 누출된 게 얼마만큼 퍼졌는지에 대한 영향 범위, 이런 것들을 규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건데, 사고가 나면 그 각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평상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예전에는 이제 장애영향평가서라든가 위해관리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이제 이게 규정이 통합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지방환경관서, 즉 화학물질안전원에 검토를 받은 경우가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화학사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건강영양조사는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하고, 그 검진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노출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가 바이오마커라는 생체 지표가 있을 때에는 생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그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진단치료에 대한 것도 함께 병행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자료라든가 노출 자료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 등급을 분류하는데, 피해 등급 분류하기 전에 그 대상자가 실제로 사고 물질 노출에 따라서 노출이 됐는지의 노출 유무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노출 유무가 확인이 되면 노출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어떤 인명적인 피해, 어떤 건강상의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 등급을 뭐 대중저, 고저, 뭐 가능성 많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한 게 실질적으로 노출 유무에 대한 분류, 건강 피해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됐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어떤 타당성 평가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고, 이 타당성 평가까지 완료가 되면 피해 등급별 피해 규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에 따라서 피해가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이 몇 명이 그런 피해 규모, 그 피해 등급에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영향조사 분과에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분과 같은 경우는 대기, 수질, 토양, 농작물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 이러한 환경 매체에 대한 것 위주로 하게 되고, 측정 항목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 물질 자체에 대한 측정도 하지만 그 사고 물질이 물이라든가 어떤 방제 과정에서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는 것들과 반응해서 2차 오염물질, 그러니까 2차 화학사고 물질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측정할지에 대한 측정 항목을 선정을 하고, 측정 항목이 선정됐으면 측정 범위라든가 그런 측정 지점 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선정을 해서 각 공정시험법에 맞춰서 시료를 채집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초과했는지, 혹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비교 지역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환경영향조사 분과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농작물 피해조사 분과 같은 경우는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 농작물뿐만 아니라 벼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로수, 그리고 산에 있는 식생,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유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피해, 혹은 잘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유관 조사, 그것도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농작물을 채취해서 이화학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이제 피해 면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농작물별로 피해 면적이 얼만큼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나면, 화학사고 물질은 대부분 그 산이라든가 염기,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부식작용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부식이라든가 파손, 농작물 피해 접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먼저 하고, 이게 피해가 이 화학사고로 인한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 피해 규모를 산정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분과로 구성을 해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법정조사인 그 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영향조사 기간은 짧게는 2,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2,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화학사고 피해 양상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 유역환경청장님이 현장 수습 조정관이라든가 화학사고 조사 단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역환경청이 이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들을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경부가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이 검토돼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들에 결과 나온 것들에 대해서 유역환경청은 보도자료라는 것들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또 지역 주민, 피해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화학사고에 대한 개요라든가 화학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그 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역 복구 절차에 해당이 되는데, 그 유역환경청이 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사고를 발생한 사고 원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이라는 건 이제 조치명령, 원래대로 복구시켜놔라 라고 하는 조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유역환경청에 보내고, 유역환경청은 이게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가 외부 교수님들, 그 전문가들 의견을 감안을 해서 이 이행계획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이행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한테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복구가 됐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화학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는 그런 절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수습복구 관련된 법령은 요 복구 절차만 아시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 중에서 요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굉장히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드렸던 수습 영향조사 관련된 법령 체계라든가 이 법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전반적인 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 형태의 슬라이드를 마련해 봤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에는 총칙이 있고 목적이라든가 정의, 적용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리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 관리는 지자체한테도 영향을 주고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 조례의 제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이 총칙에 있고 그리고 화학물질 화학사고 우리가 화학3법이라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가 화평법이라든가 화학제품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 전반적인 구분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베이스고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거고 화학제품은 제품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그런 3법인데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위주로 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로 인해서 배출이 얼만큼 되는지 배출량 조사라든가 그리고 이런 배출량이 나타났을 때 CMR이라고 해가지고 발암물질이라든가 돌연변이성 물질 이런 물질들을 나오면은 굉장히 인체에 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배출 저감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화학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이 제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장 유해물질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예방 관련된 제도들이 있고 법령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는 행위적으로 취급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취급을 돼야 하는지는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취급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는데 사고 대비 물질별로 개인보호장구는 어떤 거 호흡구는 어떤 거 그다음에 보호의는 어떤 거 그다음에 보호장구 장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사고 대비 물질별로 어떤 것들을 착용하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진열 보관 그리고 가장 사업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취급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취급을 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평상시에 그리고 이 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영향 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한테 제출을 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취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이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자 등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을 하고 이 유해물질 취급했을 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들 그리고 위험성이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사회한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지역사회가 단일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예방 제도가 제3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4장 같은 경우는 영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이송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법령에 대한 설명이 제4장에 있고, 제5장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주로 설명을 할 것들이 이 4, 5장인데, 아까 전체적인 수습복구 절차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하고 현장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규모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영향조사를 하고, 영향조사에 따라서 원래대로 복귀하라는 조치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입니다. 그리고 제6장 보칙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성 좀 하기 위해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거고, 보고나 검사, 그다음 수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 집단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어떤 역할, 그다음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제6장 보칙에 있고, 이런 제반적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정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 어떠하게 벌칙을 줄 건지, 그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양벌 규정에 대한 항목, 이런 것들이 제7장에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에서 주로 설명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5장 그 영향조사라든가 조치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향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에 화학사고 영향조사라고 규정된 항목이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이라든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절차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 그 다음에 건강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향조사를 하게 되고, 그 영향조사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내용이 1번부터 7번 조문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모, 인적 물적 피해 상황, 그 다음에 유해성, 위해성,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노출량, 오염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게 되고요. 7번에 그 밖에 화학사고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도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그 화학사고가 발생을 하면 원래 이제 그 복구 과정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또 영향조사를 할 때 그 영향조사에 대한 제3상의 피해를 나타나게 되는데, 규정상 1억 이상의 어떤 제3상의 피해가 나면 그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또 중대한 거일 경우에는 5천만 원당 1일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액을 원래대로 하기도 하지만 사고 업체가 피해를 보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거나, 혹은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고 업체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불분명한 피해 원인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이럴 때는 환경책임보험법이라는 게 환경부 산하의 이제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하게 되어 있는 그 일정량의 보험금을 내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그것들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학사고 관련돼서도 사고 대비 물질 97종을 취급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환경 복구에 대한 거,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영향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한 사항, 어떤 피해 금액, 구체적으로 영향조사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것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진 않지만 피해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피해 금액이 어떤 피해 보상을 산정을 하는데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이 영향조사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항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조사는 그 현장 수습 조종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5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4조 현장 대응회라는 그 환경부 법령에서 보면 현장 수습 조종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관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이 15년 1월 1일부터 생겼는데, 이 현장 수습 조종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모든 수습이나 조종을 할 수 있는 현장 수습 조종관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했고, 이 현장 수습 조종관은 대부분
지방환경관서의 장, 즉 환경청장님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수습조정관이 단장으로 하는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조사 단장을 역임을 합니다. 겸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아까 설명드렸을 때 영향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실시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조사 단장 역할을 같이 겸직하게 되는, 그래서 대규모 화학사고가 나게 되면 환경청장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수습본부 단장 역할도 하게 되고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도 하게 되고 화학사고조사 단장 역할도 하게 돼서 환경청장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법령 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 대통령령인 시행령 화학사고조사단 18조에는 화학사고조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 화학사고조사단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조사 단장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라든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구성을 해서 유사시에 사고 났을 때 이 화학사고조사단, 민간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화학사고조사단으로 역할을 하면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해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화학사고 조사 구성원이라든가 조사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재반 여건을 대해서 환경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영향조사와 이전에, 그러니까 15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유해물질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해물질관리법상에도 영향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고 후 영향조사라는 게 있었고, 15년 1월 1일부터도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영향조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디테일화된 그런 영향조사가 항목이 있는데, 이전의 유해물질관리법상에서는 실시 기준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 사고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단순한 기준이었고, 굉장히 개량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이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는 영향조사 지침에서 어떤 실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서 영향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대응 과정, 그 수습 과정에서 어떤 지표들이 있었을 때 그 지표들이 어떤 영향조사 실시 기준을 초과했을 때 영향조사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개량화, 객관화 시켰고요. 그다음 영향조사 실시 판단도 그냥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 화학사고 관련된 전문기관인 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 기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물론 관련 전문가라든가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것들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조사 주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물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다 하지만 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조사단이 하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관리법상의 영향조사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사고지역 환경오염 정도라든가 대기수질 토양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그 사고물질에 대한 잔류, 이 정도만 봤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것, 유출 경로라든가 매체 생물자원의 수집 분석하고 이동 경로라든가 변화되는 거, 여러 가지 것들. 건강영향조사는 유해법상에서는 그 인체 노출량만 판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의 어떤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검진자료 분석, 설문조사, 생체 모니터링, 임상 정신건강검진까지 해서 크게 이제 그 사고 물질에 대한 노출 유무라든가 건강 피해에 대한 규모를 산정을 하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 때 구체화된 그런 걸로 영향조사가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화학사고 조사단장은
지방환경관수의 장이 현장 수습 조정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조사단은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정부위원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그다음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관련 기관에 속해 있는 정부위원, 이건 보통 당연직이 되겠죠. 이분들이 화학사고 조사단원 역할을 하고요. 또 전문성을 띈 민간위원을 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건강, 뭐 생태, 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평상시에 인력풀을 구축을 하고 화학사고 조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유사시에 이런 분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화학사고 조사단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각 지역, 각 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이라고 있어요. 그 관리단. 그리고 관리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이 아니라 거긴 과기 때문에 고기를 제외하고는 단장 역할을 하는데 그 단장이 대부분 하고 혹은 단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 소속 공무원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향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시 조건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조사 판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해서 실시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할 때 화학사고 조사단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건강, 환경,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건강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노출 인구의 어떤 규모, 그러니까 노출이 됐는지 노출 여부에 대한 걸 우선 산정을 하고 노출이 되었을 때 그 노출된 인구가 얼만큼, 노출된 피해 주민이 얼만큼인지, 그다음에 어떤 특성으로 노출이 됐는지, 노출된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빈도, 기간, 건강 증상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마커가 있을 때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는 어떤 소변이나 혈액 같은 걸 채취를 해서 그 사고물질에 대한 어떤 바이오마커에 대한 농도도 산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노출 건강 피해에 대한 규모도 산정을 하고 이분들이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에 관련된 내용도 하도록 이렇게 건강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경에 대한 거는 사고물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유출 시간은 얼마큼 됐는지, 유출량, 빈도, 토지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각 매체에 따른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거, 육상생물, 수소생물, 뭐 조류 이런 들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주변 식생에 대한 것들, 그 식생 피해에 대한 면적, 그 피해를 받은 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복구되는데 시간은 얼마큼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가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피해 인정이나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건강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의들을 걸쳐가지고 이런 것들의 사망이나 건강 이상자로 진단된 수가 실제로 맞는지 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것들, 그다음 매체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복구에 필요한 환경 매체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영향조사에서 실시한 것들을 피해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재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환경청이 즉 화학사고 조사 단장이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한 후에 복구나 사후 관리를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 영향조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습복구 절차에 대한 슬라이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영향조사 실시 조건입니다.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시는 어떤 젊은 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향후에 어떤 산업체에서 근로하셔가지고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남으실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의 직간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그 화학물질 관리 그 공무원이 되시던가 혹은 취급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안전관리자가 됐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떤 영향조사 실시 기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사고가 나는 과정에 이 영양조사가 실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면 그 다음 후속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실시 조건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실시 조건은 우선적으로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영양조사 실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일반인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학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안, 즉 사고업체의 근로자들 혹은 사고업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은 환경부 입장, 그 화학물질관리법 입장에서는 영양조사 실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고업체의 근로자가 사고가 나서 사고업체 근로자가 사망을 했거나 굉장히 심한 어떤 질환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면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대한 어떤 건강, 인명피해에 대한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사업장 옆에 있는 사업장, 즉 사고를 발생한 사업장 옆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반 주민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업장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근로자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고업체 사업장에 대한 것들만 해당이 되고 그 사고업체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걸 우선적으로 숙지하고 계시고,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사업장 밖에 주민들이 사고 물질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하루 이상의 어떤 입원을 했을 경우는 인명피해라고 해가지고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전부 다 오화 조건이에요. 화학사고로 인해서 다음날 갔더니 화학사고 대응을 하고 나서 다음날 갔더니 뭐 하천에 물고기가 이렇게 떠다니고, 평상시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폐사돼서 떠다니지 않았는데 죽은 물고기가 이렇게 수십 마리 죽은 물고기가 하천에 떠다닌다거나 농작물이 고사가 됐거나 혹은 누렇게 갈변이 됐거나 뭐 이런 환경피해가 확인이 됐을 때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는 다 오화 조건이에요. 그 사고 났을 때 그 유관기관이 이제 환경청이라든가 방재센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관련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사고 대응을 할 때 대기 중에 사고물질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급성 노출 기준치 이상, 즉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있는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티어 1, 어떤 자극증상 이상, 이 농도 수준 이상으로 노출이 되면 자극증상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어떤 급성 노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영양조사 실시 기준을 만족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고 원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사고 원점은 이 실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 원점에서는 고농도일 텐데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농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밖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환경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대기 중 급성 노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이 한 가지만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영양조사 실시 기준을 만족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위해법상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잔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치는 것 조건 하에 인명피해, 사망이나 입원 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어류가 폐사되고 농작물이 고사되는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장 밖에 대기 중에 어떤 농도를 사고물질 농도를 측정했을 때 그것이 급성 노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영양조사 실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비조사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예비조사는 환경청이나 예비조사단이 예비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비조사 결과를 환경청이 환경부나 안전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전원이 구체적인 법정조사인 영양조사를 실시할지 말지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전문가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서 영양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영양조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업장 밖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 아니래도 특이한 화학사고가 있어가지고 환경부령에 의해서, 즉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영양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이런 실시 조건과 무관하게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한, 그리고 외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 상황도 어떤지를 볼 수 있거나 어떤 그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이런 경우에는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라든가 이 영향조사 실시 조건은 조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다음이 이제 앞서 실시 기준 중에 대기 중에 급성 노출 기준 초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장 대응 요원이 사고 지점에 가서 사고 주변의 대기질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고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이 돼서 대기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을 할 때 급성 노출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GL이라는 것도 있고 ERPG라는 것도 있고 PAC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AGL 같은 경우는 Acute Exposure Guideline 레벨이라고 해서 미국 환경청에서, 미국 EPA에서 만든 한 200개에서 300가지 물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노출됐을 때 급성적으로 영향을 나타낼 거다라고 해서 AGL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AGL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산 같은 경우로 표현될 때는 ppm으로, 입자상으로 표현될 때는 mg/m 3등으로 표시가 되고, 10분 노출됐을 때는 130, 30분 됐을 때는 73, 이렇게 각 노출 시간에 따른 급성 노출 기준치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GL1이라는 것은 자극 증상 이상이에요. AGL1도 있고 AGL2도 있고 AGL3도 있는데, AGL1이 뭐냐면 이 정도 농도에 노출됐으면 이 정도 농도에 노출된 사람은 자극 증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눈이 따갑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피부가 가렵다거나 이렇게 자극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역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심텀,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AGL1 수준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콧물이 나거나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돼서 콧물이 나거나 가렵거나 기침이 나거나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AGL1이라고 하고요. AGL2, 티어 2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이건 징후 혹은 질병이라고 해요. 그 정도에 노출되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더 고농도겠죠. 그 정도에 노출되면 비가역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콧물도 나고 눈도 가렵고 매식겁고 어지럽고 이런데,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징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정도 농도에 노출되면 질병으로 발전이 돼서 향후에 후유증도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수준을 이제 티어 2라고 하고요. AGL3나 티어 3, 그러니까 티어 3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노출되면 바로 즉각적인 사망이라든가 장애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농도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원점, 그래서 원점에 노출된 근로자, 퍼센트 개념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이제 AGL3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노출되면 사망이나 장애까지 이르는 굉장히 고농도, 이런 건데, 저희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기준에 해당되는 급성 노출 기준치는 티어 1을 급성 노출 기준치 어떤 실시 기준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분은 130, 30분은 73인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갈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10시 30분에 A 물질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11시 10분에 즉 40분이 지난 후에 주변 마을에서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60ppm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40분이 경과된 것들은 요 표에 있지 않잖아요. 10분, 30분, 60분에 있는 거. 요 표에 있지 않을 때는 그 다음 60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40분 전에는 훨씬 더 고농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분에 측정한 거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봐서 52pp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시 기준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장에서 이런 측정을 했을 때 노출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다, 측정 지점을 봤을 때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거 보수적으로 봐서 그 다음 노출 수준, 좀 더 보수적인 그 결과를 봐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31분에 측정을 했다,
그러면 73ppm을 보는 게 맞고요. 뭐 예를 들어 40분, 뭐 애매하다, 뭐 50분 이런 경우에는 52분, 뭐 2시간 후에 측정했다. 그럼 4시간짜리 봐서 18ppm 이렇게 적용을 해서 노출 기준을 산정을 하는 게 저희가 현재 지금 영양조사 실시 기준 그리고 사고 대응을 할 때 예비조사에 대한 근거, 어떤 실시 기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GL에 대한 표가 있고 또 AGL이 없는 물질 같은 경우는 ERPG라고 해서 미국 그 산업위생학회에서 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없을 경우는 PAC라고 해서 Protective Action Criteria라는 어떤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순서대로 봐가지고 최우선순위가 AGL, 없으면 ERPG, 없으면 PAC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급성 노출치 초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출 수습복구에 대한 어떤 절차 그리고 노출 그 영양조사 실시 기준 그다음에 노출 기준치 초과 여부 요 세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요 세 슬라이드 정도는 조금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운영 및 영양조사에 관련 지침이 환경부 훈령으로 있어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법, 그다음에 시행령, 화학사고 조사단에 대한 시행령, 그리고 훈령이라고 해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운영 및 영양조사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보시면 국가 법령 체계 뭐 이런 거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이제 안내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영양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이제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영양조사, 환경영양조사, 피해 인정에 대한 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훈령이나 이 안내서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은 앞서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이 어떤 거냐면 건강영양조사 같은 경우 조사단이 이제 주민이든가 현장 대응자 이런 분들도 그 취약 집단이라고 했었잖아요. 화학사고에서는 이런 현장 대응자라든가 자원봉사자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자료 이런 분들도 현장 대응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어떤 건강에 피해를 보셨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 그 피해 지역 주민보다는 농도가 덜했겠지만 여하튼 이런 분들도 피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진료자료 분석이라든가 그 노출에 대한 유무, 건강에 대한 증상에 대한 것들 설문조사, 바이오마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층별로 추출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생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이건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의 생체시료관리지침서에 따라 한다던가 건강검진은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이 그 훈령의 별표로 관련돼 있어요. 안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매체별로 대기, 지표수, 지하수, 뭐 토양 유해물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환경부의 어떤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료 채취 지점이라든가 시료수 채취 주기 이런 것들은 화학사고 조사 단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화학물질 안전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공정시험 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그 훈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단지 이런 공정시험 기준은 그 기준에 포함된 물질이 100가지가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화학사고는 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질이 수천 종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사고가 날지 모르고 이 100종 안이 즉 공정시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뭐 안전원이라든가 해서 그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영양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마련을 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영양조사를 환경에 대한 영양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있는 경우에는 공정시험 기준에서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자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화학사고 영양조사에 대한 거 이렇게 영양조사를 하게 되면 영양조사에 대한 누출 유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피해 규모에 대한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언론에 보도를 하고 뭐 환경청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양조사를 하게 되고 피해 규모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그 사고 원인자한테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으라는 조치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치명령에 대한 법령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6조의 조치명령에 화학물질관리법 46조 조치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고 원인이 되는 자,
그 사고 원인자가 되겠죠. 사고 원인자는 원래대로 복귀하라고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라든가 제거. 그러니까 영양조사에서 건강영양조사를 했을 거고 영양조사에서 환경영양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건강영양조사와 환경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원래대로 복구시켜 놓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리는 내용이고요. 이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환경부령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검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됐고, 그 이행하는 과정을 지방환경관서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이 시행 규칙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조치명령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라든가 건강 환경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사고 원인자죠. 사고 원인자는 원래대로 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상세적으로 해서 첨부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방환경관서에 대한 간서가 실태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래대로 복구했다라는 게 완료가 되면 이행 확인서를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략한 서식이에요. 사고 원인자한테 영양조사까지 다 끝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면 환경청장이, 즉 화학사고 조사단장이 혹은 현장수 주둔과 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화학사고 조치 명령서라는 것을 사고 원인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 서류에 보시면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이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는 앞서 설명드린 영양조사에서 여러 가지 피해 규모, 노출 유무, 피해 규모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산정을 했을 건데, 결과를 나타냈을 건데, 그 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사고 원인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이걸 받은 사고 원인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라는 것을 간단한 하나의 그 서식인데, 여기 보시면 첨부 서류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 조치명령서에서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에 부과해서 각 꼭지별, 각 항목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이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첨부 파일에 첨부를 해가지고 환경청에 보냅니다. 그럼 환경청은 이 이행계획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화학물질 안전원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이행계획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조치명령 이행 결과서라는 것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행 계획서대로 실제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행 결과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이행 결과서 상세 내역이라는 것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원래대로 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 확인서, 이건 이제 한 장짜리예요. 원래대로 했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를 유역환경청장님이 사고 원인자, 사고 업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화학사고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 확인서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첨예한 이해 당사자, 즉 화학사고로 인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고 업체 대표, 사고 원인자는 빨리 이거 이행 확인서를 받아서 이 화학사고로 인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실 거고요. 이해 당사자 중인 하나인 피해 주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건강상의 복구가 되지 않았다든가 아직까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았다든가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더 받고 싶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보상을 받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민, 이해 당사 중에 하나인 피해 주민 같은 경우는 이 이행 확인서를 환경청이 내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환경관서,
지방환경관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을 거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고려를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행 확인서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행 확인서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R&D를 해가지고 어떤 이런 수습복구와 관련된 R&D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사회과학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피해 주민에 대한 것도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과학적인 수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만남이라든가 협의 뭐 이런 것들 어떤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매뉴얼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조치명령에 대한 것들 어떤 법적인 내용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다 받아서 한 분도 억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환경부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가 나면 뭐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기준에 만족하는지, 실시 기준에 만족한다면 영향조사를 하게 되고, 영향조사를 각 분과별로 실시를 해서 노출 유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피해 규모에 대한 걸 하고, 피해 규모에 대한 것들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사고 지역 피해 주민들 포함해서 보도자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고 원인자한테 원래대로 복구시키라는 조치명령서가 내고, 주기적으로 그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행 확인서를 나타나게 되면 이 사고는 이제 일단락되는, 이렇게 전반적인 화학사고 수습 복구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화학사고 수습 복구 과정에 대한 법령 체계라든가 제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